자,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와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내용 자세히 짚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KB투자증권 문정익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대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미국 GDP 성장률 좀 한파 때문에 부진했는데 2분기 조금 호전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전기 비연율로 한 3.0% 수준인데요. 이는 이제 1분기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2.9%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분기에 한파 때문에 한 마이너스 3% 가까이 전기 비연율로 마이너스 3% 가까이 기록했던 부분이 2분기에는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기 비연율로 3% 정도 수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파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 3.0% 정도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7월 FOMC 회의도 개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발언을 좀 파장 미쳤습니다. FOMC 회의, 이번에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FOMC 회의에서는 큰 이전 FOMC하고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통화 정책은 테이퍼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도 100억 달러 정도 QE3를 좀 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남은 부분 한 25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우려되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연준이, 앨런 의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연준의 기대치를 보다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근원 PC 디플레이터인데, 지금 근원 PC 디플레이터가 전년비로 한 1.4에서 1.5거든요. 네. 연준의 목표치가 2.0을 하회하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시점은 예상대로 내년 6월이나 7월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는 아마 큰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시기가 한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예. 중국 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일 날 이제 중국 그 구매관리자 협회에서 나오는 이제 그 PMI 지수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한 51.3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치의 51포인트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죠. 24일 날 발표된 HSBC PMI 제조업 지수가 전월치 이제 50.8에서 7월에는 5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1포인트인데요. 그거를 충분히 상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될 중국 구매관리자협회에서 PMI 지수도 아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4월달 이후에 중국 정부가 미세 조정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제조업 센티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7월에도 아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제조업황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모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진국과 신흥국이 약간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의외로 지금 중국이나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가 좋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증시가 좋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성장률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모멘텀이 조금만 살아나도 네. 상당히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가장 높은 중국 같은 경우가 살아난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수출 기업들이나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센티멘트를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대로 최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한파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률이 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통합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 지표들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카드가 있을 거냐, 만약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를 해도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구조개혁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률을 낮춰서 잡았지만은 실제로 올해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구제개혁보다는 이제 안정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조정이나 미니 부양이나 선별적 지준율 인하 조치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정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역디커플링 현상이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최경화 효과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데 또 펀더멘털은 그대로다. 뭐 개선된 바가 없다. 또 이런 또 반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은 물론 이제 41조 원이라는 대규모 이제 예산 편성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연간으로는 성장률 한 0.1%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개선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시장이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계 소득 개선 부분이나 배당 촉진 문제나 기업 유보금 과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집행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를 좀 기피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낮은 배당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경환 효과는 아무래도 8월달 하반기에도 낮은 배당 성향의 주식들에 대한 이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면서 주가를 좀 올라가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효과는 8월 달 넘어서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건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 살펴보시고 낭중지추 스몰캡 코너 이어갈게요.